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지표들만으로 코로나19 안정세를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공공기관 인력을 12,000여 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인력 감축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7,600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공공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인력을 감축하는 곳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인데요. 최근 열차 탈선 사고가 있다는 상황에서 경영 효율화만 강조하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도 1차 의료 담당 부서와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서가 대폭 축소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고용 한파가 불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력 감축을 단행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 드는데요. 정부는 인력 감축을 위해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같은 자연 감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럴 경우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제는 새해 고용률이 심상치 않다는 건데요.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으로 81만 명이었던 올해보다 대폭 축소될 전망이라고 하죠.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새해 고용 지표는 안 좋겠지만 실제 상황은 지표만큼 나쁘지 않을 전망이라면서 고용률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고용 불안에 따른 고통이 불가피하다는 간단한 말 속에 가려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는 늘 통계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를 지켜봐왔고 통계가 현실보다 좋았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데요. 통계에 드리운 고용 한파의 그림자를 정부가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아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일이 있었다고요?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개가 포착됐었다. 이게 오늘 이제 합참이 밝힌 바인데요. 네. 그래서 군은 이 항적을 군사분계선 이북에서부터 포착을 했고 이것을 무인기로 식별을 한 후에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여러 차례 했다. 그리고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의 대응 전력을 투입을 해서
격추 작전에 나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격추에는 실패를 했고요. 예. 이 무인기들은 경기 김포, 파주, 강화도 일대로 넘어왔고 여러 대가 각기 다른 형태의 항적을 보이면서 일부는 민간인과 마을이 있는 지역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중에 네. 또 한 대는 특히 파주 인근 민간인 거주 지역 상공을 지나서 서울 상공까지 진입을 했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군이 이제 작전을 하는 도중에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국제공항 항공편 일부가 지연 연기 운행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대응에 대해서 제대로 한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넘어서 들어온 게 언제였어요? 예전에도 있지 않았어요? 2017년과 그 이전에 이제 2014년에도 일부 있었다고 하는데 네. 2017년에 이제 많이 보도가 돼서 뭐 청와대 인근까지 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넘어왔었는데 아마도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때 넘어온 무인기가 그때는 이제 땅에 떨어졌는데 네. 카메라를 갖고 왔습니다. 무인기가.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소니 카메라였는데 그 카메라를 갖고 왔다는 것은 촬영을 하러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무인기가 비슷한 목표, 그러니까 정찰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추하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네. 우리 군의 이제 유인기, 무인기 등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넘어가서 우리도 이제 촬영을 했다. 그렇게 대응을 했다라고 우리도 밝히고 똑같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우리도 촬영을 했다. 그렇습니다. 촬영엔 촬영으로 네. 대응을 한 모양입니다. 아니 뭐 촬영을 하는 거는 뭐 그거는 군사 안보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무인기가 넘어오는 거는 또 뭐 격추하겠다고 그동안에 대책 만들겠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대로 격추는 못했다는 건데 우리 군 대응 과정에서 전투기가 추락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격추를 못 시킨 게 이 무인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전투기나 또 헬기로는 격추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경공격기가 출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11시 39분경에 원주기지 소속의 KA-1 한 대가 기지 이륙을 시도를 했는데 근데 이 경공격기가 그냥 추락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기체 내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을 했고 119 구급대원들에게 발견돼서 정말 다행히도 병원으로 이송됐고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라고 하고요. 민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이란산 러시아에서 띄운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쪽 상공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격추시켰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왜 격추를 못 시켰을까? 전투기가 출동을 해서 뭐 공격기라 하더라도 이 출동하는 거 외에는 달리 다른 방안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격추를 했어야 됐고 예. 격추가 어려웠다면 전파교란이나 재밍으로 그 재밍에 해나가는 이런 것으로 땅에 떨어뜨려서 확보를 예. 했어야 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군은 민간 피해 우려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면서 뭐 그것에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이고 만약 민간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격추를 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왜 이 시점에 무인기를 우리 영공을 넘어서 날아올 수 있도록 보냈느냐. 이게 또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대략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계속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긴장을 조성한 후에 이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돌리는 방식으로 핵 보유의 정당성의 명분을 만들려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 전문가가 있고요. 예. 그리고 계속 이제 9.19 군사 합의를 무력화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명확하게 이제 9.19 군사 합의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행보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또 우리의 대비 태세를 떠보기 위한 목적이다. 군사적 목적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최근 사건과 관련된 해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북한이 정찰 위성을 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네. 그 정찰 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측 이제 전문가 내지는 언론들의 분석은 이 사진이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네. 정찰에 그다지 이제 효과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이 여러모로 뒤떨어졌다라고 해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막말 담화를 막 이제 쏟아낸 적이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막말 담화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무인기가 지금 사진 찍으러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반발성 시위다. 우리가 그런 박한 평가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무인기도 있다. 촬영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또 계속 군 당국에서 어떤 대책이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하면서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일몰 법안들 논의하자 이런 합의까지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한 이견이 지금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에서 단독으로 이 안전운임제 현행 3년 연장하는 안을 처리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안전운임제와 관련돼서 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은 이제 여당 의원이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될 것이냐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일몰시키고 난 다음에 표준 운임제 등의 제대로 된 제도를 재구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만을 의제로 하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 화물 운송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서 이 협상은 상당히 이제 좀 난항에 빠진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 정부가 3년 연장을 이미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면서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운임제 말고도 뭐 근로기준법 일몰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협상이 어디까지 한쪽은 주고 한쪽은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은데 협상 진척 상황을 좀 보고요. 또 국회 환노위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 소위가 열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이 파업에 돌입한 이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자에 대해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 개정 논의가 상정이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말씀하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의 일몰시한 연장도 논의를 하자고 해서 이 두 가지 법안 개정에 대한 안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간사 간 협의 없이 두 법안을 상정한 것은 문제다라면서 반발을 했고요. 또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반박을 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의 견해차가 커져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이 법안 시사 소위는 산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의 이제 주된 협상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이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이제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고 맞춰서 폐허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반드시 두 개가 맞는지는 뭐 추가로 협상을 계속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진도를 못 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8일에 본회의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것을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는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40시간제에서 최장 52시간까지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대기업부터 차례로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도록 이 애초에 법을 만들면서 그렇게 했는데 확대 적용하는 게 지금 30인 미만의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마지막으로 30인 미만까지 적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주 60시간까지 지금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게 올해 만약에 일몰제를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 일몰이 되면서 30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지금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뭐 지금 중소기업의 한 80% 이상이 다 여기에 적용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간에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민주노총은 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민주당사를 정검음성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8명이 오늘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진입을 했고 점거 농성을 진행 중이다라는 건데요. 이 조합원들은 현행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과 함께 이것에 대한 연내 법안 처리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 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조법 개정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노란봉투법 포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국회 앞에서 또 같은 주장을 펴면서 최근까지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진행을 하다가 이제는 민주당사로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진입하는 과정에 자동문이 파손이 됐고 경찰이 이들 중에 조합원 2명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신병을 확보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민주노총 주장한 거 받아들여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라 이런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노조와 관련한 발언들이 점점 강도가 세지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국내의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을 해야 되고 특히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처럼 노조 회계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면서 개혁에 임해달라 수석 비서관들에게 당부를 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몇 가지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첫째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하고 이것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겠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데 대형 이 노동조합의 회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확신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 어떤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 바는 없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겠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라는 게 노동 약자들의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돼야 되고, 또 사회적 안전망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병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기자들이 쭉 물어봤습니다. 예. 근데 오늘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여러모로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분명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 감축 카드를 빼들었어요. 오늘 기획재정부가 2차관 주제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을 논의를 했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7,230명을 감축하는 안인데, 이 중에 4,788명이 재배치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 12,442명, 그러니까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약 2.8%를 감원하는 그러한 이제 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9년 이후에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기로 한 것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기관별로 정원 조정 계획안을 보면은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가장 큰 규모로 인원이 조정이 됩니다. 1,566명을 감축하고 844명을 재배치해서 총 722명이 기존 정원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한국전력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 여기 들어가고요. 네. 준정부 기관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56명의 인력이 축소되고 13명이 재배치돼서 343명의 순 감소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한국로고청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도 마찬가지로 200명에서 한 189명까지 이 인원 감축이 있다는 거고요. 기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에서 1,492명을 감축을 하고 351명을 재배치해서 1,041명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까지 이사회 의결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노조하고 갈등 사안일 것 같아서 이것도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그나저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여야가 지금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대통령실 그리고 국정상황실,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 보고에 나설 예정인데, 27일, 29일에 걸쳐서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보고를 받고 다음 달 2일에서 6일까지 3차례에 걸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라는 일정인데요. 일단 기관 보고를 앞두고 증인 채택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의견이 첨예합니다. 민주당은 국조특위 합의 당시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던 한덕수 총리를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다음 달 2일 예정된 1차 청문회 증인 채택 마감 기한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청문회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런 취지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최근에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의원을 증인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맞불 작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당일에 신현영 의원 행보와 관련돼서 연일 새로운 사실과 의혹이 드러나는데 아무런 해명도 없다, 반드시 국정조사 증인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찰청 특수본 수사 상황도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 진행이 됐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자체는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했고 5시쯤에 끝났습니다. 이제 판사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결과는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그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박희영 구청장은 관할 지자체장으로서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소홀히 했고, 또 참사에도 부적절하게 대처했다, 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특수본이 수사를 해보니까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의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 이게 나와서 구속 사유로 적시가 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희영 구청장뿐만 아니라 이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이 오늘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진행이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안전조치를 사전에 했어야 될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 책임자면서 부실하게 조치를 했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해서 인명피해를 키웠다라는 혐의인데 참사 당일에 술을 마시다가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근처까지 가놓고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점에서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영장심사 결과는 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레 지금 검찰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 출석하는 겁니까? 일단은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성남FC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다. 예.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28일에 출석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또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 출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후에 가능한 날짜 조사 방식에 대해서 변론을 통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8일은 일단 못 가지만 수사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닌데 반드시 뭐 출석 조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서면 조사까지도 열어놓고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지검장, 지청장 그리고 부장검사 거기까지는 아마 사진이 공개된 것 같고 일반 검사들 명단까지 한 16명의 이름을 공개했어요.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23일에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8개 부라는 제목의 이런 게시물을 올렸는데 여기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의 16명의 이름하고 그리고 특히 이 중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 11명의 사진을 이제 제작을 해서 첨부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가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하고 SNS에도 게시가 됐다라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게 어떤 대대적인 공격력 좌표 찍기를 지시한 것이다 라면서 역시 방탄정당이다 이런 주장을 재차 펼쳤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된다라면서 이것은 정당한 일이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관련해 입장을 냈죠. 예, 오늘 이제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 이것은 법치주의 훼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도 다른 국민과 똑같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뭐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가 되겠죠. 어머니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 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냐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네요. 더불어민주당 박홍호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녹취도 공개가 됐고 또 이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수시로 공유받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라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을 한 겁니다. 예. 권오수 회장이 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주식 빨리 팔라고 하더라. 최은순 씨가 이 주장을 했다라는 녹취록이 이 사건 공판에서 나왔다, 공개됐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그러면서 박홍호 원내대표는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를 검찰이 계속하면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국민의힘도 협조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아까 검사 명단 공개한 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검사의 사진하고 이름은 공개되어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게시했다고 해서 법치주의의 훼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또 정치적인 의미로 보면은 유권자들이 또 판단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제 민주당을 수사하니까 민주당이 맛 좀 봐라 이렇게 뭐 공개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된 것은 그건 좀 신중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방역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두고 연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그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이 4가지 지표 가운데 2개 이상 충족이 되면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완화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표들만으로 코로나19 유행 안정세를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선결 조건을 4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정부가 발표한 그 지표는 먼저 신규 확진자가 2주 연속 감소하고 또 위중증 사망자 발생도 감소하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안정화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령층의 고위험군의 계량 백신 접종률이 50% 이상, 특히 이제 감염 취약 시설은 60% 이상 이렇게 4가지 중에 2가지가 충족이 되면 이 저위험 실내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위험 시설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 대중교통 같은 곳은 이제 고위험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나머지 그 대중들이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저위험 시설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2가지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마스크는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되겠네요. 만약에 뭐 출퇴근 시간이나 버스 탈 때나 이럴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전체 영역에서 그러니까 모든 공간과 시간 상황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동을 하거나 또는 특정한 그런 그 고위험 시설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구비하고 다니시는 게 편하시겠죠.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이다. 근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보면 주간 환자 발생 2주 연속 감소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 감소해야 된다는 건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얼마나 감소를 해야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그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유행이 주간 단위 환자 수로 봤을 때 2주 연속 감소를 한다면 유행의 추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지표를 이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 그러니까 빈 병상이 50% 이상이면 해제 기준에 부합된다.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도 중증 병상 가동률이 30에서 40%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 한 4주 이내에 주간 평균 환자 수가 증가하고 중환자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거의 600명에 다다르고 있는 중환자,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이 병상 가동률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확진자 규모, 그러니까 이제 확진 환자가 얼마나 매주 나오느냐, 또 위중증 환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얼마나 되느냐는 어떻게 보면 연계된 지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같이 안정이 돼야지만 이 지표들은 호전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겨울철 재유행이 좀 잦아들어야 그래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고 이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면 1주 내지 2주 후에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병상 가동률이 이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돼야지만 안정적으로 의무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뭐 언론에서 얘기하기로는 설 연휴가 좀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준으로만 본다 그러면 뭐 설 연휴 이전에도 기준을 충족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이로 볼 때 설 연휴 이전에 마스크를 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일단은 지금의 유행 추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이번 가을 겨울철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BA.5라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의한 유행은 점차 줄고 있지만 BN.1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가 동남아시아 쪽에서부터 들어온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예. 이 새 변이가 유행이 점점 확산이 되면서 전체 환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BN1이라고 하는 변이가 충분히 유행을 하고 이제 줄어들려면 지금 시점으로 보면 한 4주에서 많으면 8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BN1에 의한 유행 추이가 감소하는 시점이 돼야지만 이 지표들이 완화가 될 텐데요. 좋아질 텐데요. 예. 그때가 되면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쯤 돼야지 확실한 안정세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여기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중국에서의 유행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 중국에서의 유행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지만 전반적인 유행 추이가 안정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겠네요.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19 유행을 경험하고 있지만 매 기간 또 매번 유행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기준,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는 기준이나 수치로 결정하기는 어렵고 그 유행 시기에 맞게 적절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의료계 내부에서도 지금 찬반 논란이 좀 있다고 해요.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스크 다 안 쓰고 다니지 않느냐, 마스크 이제 벗어도 되지 않겠느냐, 특히 아이들 생각해서 벗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아직은 좀 아니다 이런 입장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제시한 4개 정도 기준 가운데 2개 정도 충족하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마스크를 좀 일상적으로는 벗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어느 특정한 국가나 지역사회가 이런 방역과 관련돼서 어떤 정도의 강도나 범위로 방역을 할지에 대한 결정은 결국 그 국가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최초부터 이 사망자 그리고 중환자를 줄여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나 항바이러스 투여가 가능할 때까지 강력한 거리두기를 했었던 것이고, 근데 이 목표는 지금도 계속 유효하게 남아있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처럼 마스크 착용과 관련돼서 우리보다 훨씬 완화된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현재도 우리보다 치명률이 높고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도의 피해를 우리가 감수하겠다고 하면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목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마스크 의무와 관련해서 신중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지금 최근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명 내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파울러 자유 아메바라고 불리는 거더라고요. 이 감염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고 또 사망자까지 나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이제 아메바는 기생충이라는 병원체인데요. 예. 이 아메바 중에 파울러라는 이름의 아메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견이 안 되고 있고 예. 주로 미국 지역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주로 이 호수나 강 같은 곳에 존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영이나 레저 활동을 할 때 이 파울러 자유 아메바라는 것이 우리가 물을 들이마시거나 하는 과정에서 코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면 예. 250명 중에 1명 정도 꼴로 실제 이제 뇌수막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예. 이 뇌수막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뇌에 심한 염증과 괴사 현상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이게 아주 치명률이 높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태국에서 사망한 사망자가 태국에서 한 4개월 정도 머물렀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네, 이제 그렇습니다. 동남아시아로 여행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치료제가 혹시 없는 겁니까? 사실 치료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중추신경계 감염이 일어난 뒤에 진단이 되는 과정이 상당히 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명률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항진균제나 뭐 이런 것들을 복합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워낙 진단이 빨리 되지 않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치명률이 뭐 거의 90% 이상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제 해외 여행하는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민물, 호수나 강에서 수영이나 레저 활동을 할 때는 이 물이 이 코 쪽, 그러니까 비강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발병된 사례가 한 300여 건 정도라고 제가 숫자를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자주 발견되는 건 아닌 거죠? 예, 사실 뭐 해외에서도 상당히 그 적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한 380건 정도의 보고 사례 중에서 워낙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사람 간 전파가 혹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 간 전파는 아직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고, 예. 이 아메바의 특성상 이런 그 물과 같은 그 매개체가 있지 않은 이상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혹 기사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정확하게 질문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국내에서도 유전자가 확인된 적이 있다. 이런 또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파울러 자유 아메바의 확인은 이번이 첫 케이스가 되겠고요. 예. 이 아메바성 뇌염 원인 병원체는 그 세 가지 종류의 아메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가시 아메바라는 게 있고, 발라무시아 아메바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드문 그런 사례가 되겠고, 예. 이 파울러 자유 아메바하고는 치명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까지 심각한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호수나 강 이런 그 민물 토양에서 이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그 분리된 사례가 보고된 사례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다 예. 보니까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나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나친 우려를 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아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해외에 나가서 수영을 하시거나 물을 많이 접할 때 그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실패와 슬럼프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왠지 자기계발서를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연말이고 하니까 네. 연말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새해 결심, 새해 다짐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이번에는 뭘 해야지 하고 연말부터 또 다음에 새해까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보통은 새해 결심이요. 그달 안에 결판이 나잖아요.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 달보다 더 짧은 경우가 네, 많죠. 네. 일주일 안에 결판이 나는 경우도 네. 있고요. 미국 스크랜턴 대학이 20에서 8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한 해가 끝날 때쯤에 보니까 새해 결심을 지킨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 봤더니요. 8%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체감상으로는 8%도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도대체 새해 결심 같은 것을 어쨌든 8%는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의 재질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을 잘 지킬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게 오늘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안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입니다. 몇 년 전부터 그릿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심지어는 고등학생들 네. 학습서에서도 앞에 그릿 이러고 뭘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그릿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원래 있던 영단어가 아니에요. 이 책에서 처음 만들어낸 거예요. 네. 주어인데요. 그릿의 GRIT인데 그게 약자거든요. 예. 그가 G가 그로스 성장, 예. R은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그다음에 I는 인스트링싱 모티베이션 어렵네요. 이 단어는 내적 동기고요. T는
테너시티, 끈기의 앞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회복 탄력성, 내적 동기, 끈기 이런 말로 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그릿이거든요. 근데 너무 여러 의미를 다 한꺼번에 우겨서 넣은 것 같은 기분인데요. 그렇죠.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우리나라 말로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끈기예요. 근데 끈기가 제일 가깝긴 한데요. 네. 그냥 끈기라기보다는 더 파이팅 넘치는 개념으로 열정적 끈기? 그런데 열정적 끈기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뭔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냥 번역하지 않고 다들 그냥 그릿을 가져야 된다. 그릿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그릿이란 말을 그냥 쓰는 거죠. 왜 그릇이라고 많이 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죠. 열정적 끈기를 가져야 된다. 뭐 좀 약간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끈기 있게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투지 뭐 이런 네. 개념에 조금 가깝지 않나?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조금 안 되는 건데 네. 그래도 끝까지 뭔가 매달리는 약간 좀 처연한 같은 느낌이 묻어나는 단어인데 네. 이 그릿은 조금 느낌이 다른 거네요. 네. 그럼 저자는 왜 이런 단어를 만들게 됐어요? 이 안젤라 더크워스는 심리학자거든요. 예. 그 안젤라한테 정부 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 기관이 이제 웨스트 포인트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육군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해마다 14,000명 정도가 여기에 지원을 해서 1,200명만 선발이 되는 명문이거든요. 미국도 어렵네요. 아유, 어렵죠. 예. 네. 게다가 이 웨스트 포인트는 각 고등학교의 대표 선수들, 예. 운동부 주장들이 선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만 모아놓았는데도 5명 중에 1명꼴로는 1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입학 첫 해 여름에 이제 집중 훈련을 하는데 비스트 베럭스라고 하거든요. 예. 거기서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웨스트 포인트가 아니 도대체 이 그만두는 친구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걸 알아낸 다음에 처음부터 안 뽑으려고. 진짜. 그럼요. 그만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친구를 아예 안 뽑는 게 선발이 더 중요한 거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서 도대체 특징이 무엇인지 공통점을 알아내고자 저자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저자가 오랜 기간의 테스트 결과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SAT 점수나 체력 평가, 리더십 등의 요소와 관계가 없고요. 그릿의 존재 여부에 그 성공에 달려 있었다라는 걸 밝혀내죠.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하는 용기와 끈기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웨스트 포인트의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더라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풀어서 얘기하자면 네. 과거에 이제 비슷한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좀 약간 긍정적인 사람들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지원자를 뽑으면 네. 그 긍정적인 지원자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해서 네.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더라. 뭐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요즘에는 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결국 어떤 맡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해내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런 말을 썼잖아요. 예. 요즘 G세대는요 그걸 좀 바꿔서 씁니다. 어떻게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아니라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 근데 재밌는 게 자기 내부에서 그릿을 길러가는 방법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그릿을 그러면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네.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네. 해병대 캠프 막 보내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은 좀 안 그러긴 하지만 네. 가서 막 혹독하게 훈련시켜가지고 네. 뭔가 자기 안에 끈기나 아니면 투지 같은 걸 길러가지고 올 필요가 있어. 그럼 공부도 잘할 거야. 그렇게 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딱 갔다 와서 이틀 정도 효과 가고요. 어머니 뭐 하고서 갑자기 좀 친절하게 하다가 이틀 지나면 한국 다시. 남성들이 군대 갔을 때 하고 네. 제대하고 난 다음에 큰 차이를 보이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그럼 타고나는 겁니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타고나는 건 재능이고요. 예. 이 책에서는 그릿은 재능과 달리 후천적으로 길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건데 그릿은 타고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면 너무 싱겁기도 그렇죠. 하겠다. 연구비를 전액 다 받긴 힘들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이 책도 그릿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릿을 기를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자가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에 가깝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 말에 이제 가까울 수도 있고 아예 반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 안젤라는 그릿을 기르는 방법으로 4가지 정도를 제시합니다. 네. 첫 번째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곧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니까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건데 네. 관심이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지루한 일에 억지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관심이 가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에서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라고 연결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해야 이제 열정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건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열정은 개시처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어느 순간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관심사를 파헤치다가 온다라고 이 글쓴이가 얘기를 합니다. 일단 흥미 유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근데 흥미라는 게 어느 날 이렇게 막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뭔가를 관심 갖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흥미가 생겨났고 네. 흥미가 생겨나니까 더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네네. 생겨나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결국 끈기로 연결이 되고 끝까지 가더라. 그렇죠. 네. 이런 건데. 네. 그럼 그 그릿을 기르는 방법도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총 4단계 중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이게 예. 첫 번째 시작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는 연습입니다. 연습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그냥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연습인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게 의식적인 연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조깅을 뭐 10년 동안 한다. 이렇다고 해서 굉장히 올림픽에 나가고 갑자기 그런 건 아니니까요. 예. 달리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달려야 하며 몇 미터를 몇 분 안에 들어온다 하는 식으로 뚜렷한 집중하에서 목적을 가지고 연습이 이루어져야지 또 발전이 오고 그릿이 길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목적의식인데요.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에게도 중요하지만 타인에게도 중요한 일이라는 목적의식을 찾아야 그 일을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요. 현재의 일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줘보고 또 롤모델을 찾아라라고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예.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방법입니까? 마지막 단계는 희망입니다.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가지는 건데요. 예. 이건 뭐 그 꼭 마지막이라기보다는요. 그릿의 전 단계에 걸쳐서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자가 말한 희망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뭐 일을 할 때도 이건 저래서 안 돼, 그건 이래서 안 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성장형의 사람들은 이건 이렇게 해보자, 저건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누구 탓이야 이렇게 먼저 찾는 사람이 있고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고방식에도 희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긍정적인 사람과 좀 부정적인 사람,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네, 이런 차이는 조금 있겠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잘 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해봤자 뭐 그냥 하는 거지 하는 사람의 그 당장 하루 이틀은 차이가 큰 차이가 안 보이겠지만 10년 있다를 보면 차이가 엄청날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네. 결론으로 가다 보니까 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런 쪽으로 결론이 이렇게 수렴되는 느낌이에요. 그럴 수 긍정적으로 있죠. 생각하면 뭔가 도전할 만한 그 자기 스스로의 어떤 요인을 찾게 되고 네. 목적의식도 생기고 네. 그러면은 결국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이 그릿이 따지고 보면 책을 계속 읽다 보면요. 되게 좀 알만한 얘기, 뻔한 이야기들을 잘 모아놨네 정도인데요. 예. 그 그릿이라고 멋지게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좀 되게 성공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포장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늘 뻔한 얘기는 늘 들어왔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귀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네. 우리가 설득당하지 않는 네. 설득의 기술이라는 것도 얘기하지만 네. 설득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 책 시작할 때 실마리를 좀 두셨던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어떤 겁니까? 혹시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새해 결심을 하시잖아요. 예. 1년 후에 또 지금과 똑같이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필요한 게 바로 이 그릿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책의 후반부에 가면요. 자신 스스로 그릿을 기르는 방법도 있고요. 자녀에게 그릿을 길러주기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지점인데요. 네. 그래서 새해 좋은 계획을 세우실 때 그 결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심을 실천하실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릿을 좀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 계획이 그래서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년 이맘때쯤엔 야 그래도 이번 한 해는 좀 성공했다. 내가 그 8% 안에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또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이게 그런 거잖아요. 저도 뭔가 계획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네. 살을 좀 뺐으면 좋겠어. 네. 이번엔 뭘 좀 끊었으면 좋겠어.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럴 때
나는 살을 몇 킬로 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내가 살을 빼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쵸. 내가 어떻게 도달할 지점들을 만들 건지 네. 포기하지 말고 네. 예를 들면 0.1kg만 빠져도 나는 성공하는 거야.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뭐 며칠 있다 몇 킬로그램이 아니라 내일 오늘보다 10g 빠질 거야. 내일 모레 20g 빠질 거야.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빠지면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여유분을 좀 더 가지고 주말에는 약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보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계획을 잡으셔야죠. 근데 너무 이렇게 바토 계획을 잡지 말고 네. 조금 여유 있게 계획을 잡고 네. 지금은 안 빠지더라도 한 달 뒤에 나는 틀림없이 빠져 있을 그렇죠, 거야. 그렇죠. 네. 이렇게 잡는 거 네. 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목표만 설정하지 말고 네. 구체적인 계획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정해 봐라.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그걸 배워가지고 네. 올해 내년 계획을 한번 잡아볼 테니까요.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한번 좀 내년 계획 결심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좀 슬림해지실 것 같네요. 안 되면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자, 오늘 주경야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 이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중부 내륙과 일부 전라 동부 내륙,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전국이 매우 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인 가운데 낮 동안에 일부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고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것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 1에서 3cm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지방 새벽부터 오전 사이 한때 눈이 조금 내리겠고 늦은 오후에 충남 서해안, 밤에는 전라 서해안에 눈이 내리겠고 글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견 철원 영하 16도, 안동 영하 11도, 서울 영하 7도, 광주 영하 6도, 부산은 영상 1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인천 영상 1도, 서울 세종 2도, 대전 광주 4도, 대구 6도, 울산 제주 9도, 부산 1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 중심으로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저견 영하 4.5도, 습도 69%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말 밤 나까지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고 자지러지게 울면 갑자기 손이 벌벌 떨리면서 뭘 어떻게 할지 몰라 머릿속이 하얗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열제를 먹이면 차츰 안정을 되찾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안고 집 근처 병원으로 달려갈 밖에요. 그런데 애써 찾아간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하지 않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심정이 오죽할까요? 아마 자신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이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아이를 낳으라고 해. 요즘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대형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응급진료 중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 가천대 길병원에 이어서 수도권 세 곳의 대학병원이 주말이나 평일 야간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진료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출산과 의료사고 부담, 낮은 진료 수가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전공의들이 소아청소년과 지원을 기피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응급진료를 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전공의 부족 사태가 당분간 해소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대한병원협회가 전국 67개 수련병원에 내년도 전반기 전공의를 모집했는데요. 정원이 191명인 소아청소년과에 단 33명만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서울의 빅5 대형병원 중 정원을 채운 곳은 서울 아산병원이 유일했다고 하는군요. 각종 출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작 아이가 아플 때 달려갈 응급 의료체계 하나 만들지 못하는 사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쓴 조세희 작가의 별세 소식을 접했는데요. 작가는 생전 난쏘공을 쓸 당시엔 30년 뒤에도 읽힐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미래 아이들이 여전히 이 책을 읽으며 눈물 지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의 눈에 한국인, 한국 사회는 여전히 잘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로 보인 게 아닐죠.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겨울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당신은 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 맑고
수지의 겨울아이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4222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9433님, 저출산보다 더 큰 문제는 태어난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니 어른으로서 정말 미안하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글쎄요, 저도 한 아이의 부모지만요. 아이를 낳는 것은 일종의 이제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나 안정감 같은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는 뭐 주택 문제, 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교육 문제, 보육 부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하지만 가장 기저에 깔린 밑바닥에 있는 거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같은 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충족시킬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글쎄요, 많은 원인이 있기는 한데요. 저도 이제 작년 세대 가까이 왔거든요. 나이가. 저희 세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기성세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더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요.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듣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샘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앞서 일부에서 뉴스야 시간에 저희가 소식을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강원도 횡성에서 공군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북한의 무인 대응기 작전 대응을 위해서 투입이 됐다가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요. 11시 39분쯤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서 공군 KA 1경 공격기가 한 대 추락을 했습니다. 원주기지 소속인데 이륙하던 중에 추락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기 대응 작전의 지원을 위해서 투입이 됐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0시 25분쯤에 이제 어쨌든 북한의 무인기로 추정되는 그 흐름이 포착이 돼서 군이 경고 방송도 하고 경고 사격도 하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헬기를 띄워서 한 100여 발 정도를 발사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 추락시키지 못했다고 하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 전력을 투입을 해서 격추 작전에 나섰는데요. 어쨌든 사고 당시에 조종사 2명이 비상 탈출해서 소방 당국에 의해서 이송이 됐고 의식은 아주 명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공격기가 묵계리 일대 밭에 떨어져서 사실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연소 확대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이 KA-1이라고 하는 경공격기가 2005년에 도입된 전술 통제형 항공기인데 이 공격기가 이제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괜찮은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뭐 초등학교하고 민가하고도 굉장히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논바닥에 검캣한 비행기 잔해가 오늘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 논바닥에 비행기 잔해를 보고 기체가 완전히 부서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고 날개하고 꼬리가 한 50m 정도 떨어졌는데 산산이 부서져서 이게 나뒹굴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조종사들이 탈출했을 때 비상탈출을 했는데 그때 썼던 낙하산도 발견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낙하산 2개가 내려오고 있다는 신고가 14건이나 접수가 됐고 꽝 하던 소리가 난 뒤에 검은 연기가 났다라고 하는 신고도 접수가 됐습니다. 실제로 추락 지점이 민가에서 한 200-3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인근의 초등학교가 50m밖에 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초등학교가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다행히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추락 당시에 기체랑 사고 지점 주변에 불이 붙었습니다만 눈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연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기체가
전투기가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에 맞서서 출격을 했다가 이륙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체 이상으로 추락했다. 합참에서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런데 이 KA-1이라고 하는 경공격기가 추락사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 문제가 됐는지 나중에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원주기지에서 이 기종을 20대가량 운용을 하고 있는데 예. 사고 후에도 작전을 이어가기 위해서 같은 기종이 잇따라 기지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군이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정확한 추락 원인을 찾기 위해서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북한 네.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겠다며 혐오 미사일 쐈는데 바다를 향해서 쏜 게 미사일이 지금 육지에 거꾸로 떨어지는 일도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또 항공기가 또 추락하는 사고가 네. 있었고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예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 군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기 추락이 올해만 5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20일 오후 8시 5분께 제19전투비행단 소속의 KF-16C 전투기 한 대가 초계 임무 수행을 하다가 원주기지 서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엔진 이상이 발생을 해서 조종사 한 명이 비상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야산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군 추락 기종이 비행을 중지를 했고 그 이후에 훈련이 잠정 중기된 채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8월 달에는 공군 전투기 K-4E가 서해에서 임무를 마치고 수원으로 복귀하다가 화성시 서신면에 추락을 해서 그때도 조종사 2명이 비상탈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의 조사를 해보니까 전투기 우측 엔진에 있는 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공군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사고가 노후나 정비불량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어떤 경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으로 남는 거죠. 그리고 지난 4월 1일에는 경남 사천에서 네. 제3훈련 비행단에서 KT-1 훈련기 2대가 비행훈련 중에 공중 추돌한 데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전해드렸습니다만 학생 조종사를 포함해서 4명이 순직한 일이 있었고요. 1월 달에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야산에 K-52 전투기 한 대가 추락을 해서 조종사 신모대위가 순직을 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네. 지난 10월에요. 서른 의원이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공군에서 사고 조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군 주력 전투기의 부품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부품 돌려막기를 한 사례가 빈번하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방위원회 서른 의원이 공군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서 최근 5년 동안 공군 전투기의 동류 전용 건수가 910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이 모자라니까요. 항공기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항공기 부품을 빼서 끼워 넣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A 항공기가 고장났을 때 B 항공기 부품 빼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건데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에서 가동률이라고 해서 전투기가 빨리빨리 가동시켜서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네. 그게 70% 이상을 유지시킨다는 게 원칙인데요. 이걸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멈춘 전투기를 가동을 시켜야 되니까 돌려막기를 하는 건데 부품 조달이 어려운 오래된 전투기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런 부품을 제대로 조달하기가 그렇죠. 어려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품들도 국산화가 어렵습니다. 외국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하나 가지고 오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가지고 왔다고 뜯어보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새로 우리나라에서 국산화해서 만든 전투기가 지금 아직 전력화되지는 않았고 예. 그러니까 오래된 전투기이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안에 뜯어볼 수도 없는 전투기를 운용을 해야 되는 공군의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가동률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와 일치하느냐고 물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런 정황들이 있고 지금 이 전투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5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네. 국내 기술의 경공격기인데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계속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잦고 노후화된 기종이거나 아니면 혹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기술의 경공격기인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추락사는 처음이거든요.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명백하게 밝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외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미국산을 들여와가지고 미국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전투기를 만들어 온 게 사실이잖아요. 네. 한미동맹이 이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KF-21 전투기가 2026년부터 이제 노후화된 전투기 빈자리를 채우게 되는데 거기에 30%가 외국산입니다. 부품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동맹 얘기하지만 전투기 부품조차 제대로 안 하고 그거는 뭐 미국의 군수회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글쎄요. 이게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게 맞는 얘기인가? 우리가 돈 들여서 사온 거 아닙니까? 뭔가 좀 납득이 안 되는 얘기네요. 이렇게 전투기가 자주 추락하는 원인은 정말 철저하게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책도 만들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이 오를 것 같다고요? 아직 네. 결정된 건 아니죠? 근데 오를 만한 상황이 자꾸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자체가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 노약자 무임승차를 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거기서 정부가 보전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도시철도 손실보전 예산인데 이게 제외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한국철도공사에만 이제 코레일에만 돈을 지원을 해왔어요. 근데 서울시를 포함해서 지자체가 아이고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의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전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으로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만 해도 지난달 24일이니까 3,585억 원을 추가로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이 예산이 깎여서 본회의에서는 해당 내용이 통과가 못된 채 들어가지 못한 채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해오던 대로 코레일에서 발생하는 그 손실 비용만 지원을 하게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네. 지하철 요금이 지금 8년째 서울 같은 경우 동결된 상황이거든요. 2015년에 1,050원일 때 200원 인상해서 8년째 동결 중인데 어쨌든 무임승차 하실 수 있는 고령층이 늘어나니까 무임승차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그 지하철 적자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전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요금을 올리지 않겠냐라고 하는 해석이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서울시장이 그동안의 정부 정책에 따라서 노인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뭐 적자가 올해만 해도 한 1조 원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인데 정부가 지원해달라라고 했더니 하니까 정부가 안 된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까지 지금 왔다는 거잖아요. 네. 공공요금이 지금 다 인상된다고 하는데 서울 지하철 요금까지 이렇게 인상하면은 서민들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네. 근데 지하철 요금 오르면은 좀 버스 요금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도권 통합 환승 제도를 시행하잖아요. 마을버스까지. 네. 그러니까 지하철 요금만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손을 보게 되면 버스 요금도 손을 보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요금까지 통상적으로 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움직임의 흐름을 보여왔었거든요. 지금 확인을 좀 해보면 지금 서울의 지하철 요금이 1,250원이잖아요. 네. 그게 거의 8년 동안 변동이 없었고 요금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의 이용객이 13.5%였다 지금 16%로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점점 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6명 중에 1명은 요금을 받지 않은 이용객인 겁니다. 예. 그런데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있었으니까 적자폭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은 이제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다 오르는데 이 요금 자체가 많이 커졌다 이걸 떠나서 다른 것도 다 오르는데 이것까지 오르니까 가중돼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하철 평균 요금 인상률 한 1% 정도 선이었던 걸 감안하면 예. 아마 1,400원 수준까지 오르지 않겠냐라고 그럼 한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150원 있습니다. 정도 오르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가 이렇게 통합 환승 정책이 시행이 되고 지금 버스 업계도 누적 적자가 굉장히 큰 예. 상황이기 때문에 동반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서울시 버스도 지금 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서울시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것도 또한 역시 우리가 더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되네요. 네, 어쨌든 앞으로는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만 심의를 네. 거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지하철 승하차 탑승 시위를 잠시 이제 국회 예산 심사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할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가
다시 또 우리 시위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장애인 권리 예산 0.8%만 반영이 됐다는 게 전장현 쪽의 얘기인데요. 전장현이 국회 예산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오세훈 시장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부터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내년에 원래 전장년에서 주장한 장애인 권리 예산이라고 부르는 예산이 1조 3,044억 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네. 106억 원, 0.8%만 증액을 한 상황이고요. 이 전장년 쪽의 주장을 보면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적 권한을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휴전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예산 쟁취를 목표로 해서 1월 2일, 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시위에 들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4, 5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을 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에 21년간의 외침 한 해를 더해서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가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을 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물론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년 넘게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극도의 배려에 대해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줬는데 서울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형사상의 대응을 포함해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참 앞으로 갈등 요인이 되겠어요. 보니까. 네, 걱정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속보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혐의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지금 세부적으로는 어떤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지까지는 아직 소식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네. 그 소식이 좀 자세하게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전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체가 있다 이런 112 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우선 파주의 한 아파트 옷장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의 시체가 말하자면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사는 30대 남성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성을 붙잡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함께 살고 있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에 이렇게 숨진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한 거죠. 네네. 시신이 있다는 신고 때문에 경찰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게 이 오전 11시 20분쯤인데요. 확인해 보니까 같은 날 실종 신고가 됐던 60대 택시기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 택시기사의 가족이 아버지가 엿새째 지금 들어오지 않고 계신다. 30분 전에 연락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라는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전화는 안 받는데 답장은 말하자면 메신저에 답장은 오는데 바빠. 배터리가 없어. 이렇게 평소의 말투와 굉장히 다른 말투였다는 거죠. 그런데 답장은 하면서 통화를 하자고 그러니까 통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집에 살고 있던 30대 남성을 경찰에서는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고양시 한 병원에서 다친 팔을 치료받고 있던 남성을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살해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동기가 조금 어이가 없었는데요. 20일 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30대 남성이 숨진 택시기사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이 남성이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합의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기사를 집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족들이 안 들어오는데 계속 문자는 받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메신저로. 범행 후에 붙잡히기 전까지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대신 보냈기 때문에 말투가 다르다라고 가족들이 느꼈던 부분이 그것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 남성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라고 보고 계획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이 남성이 범행 직후에 택시를 1km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에 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택시가
그 법인 택시가 아니라 개인 택시였던 것 때문에 사실은 가족들이 신고한 거 위에, 그러니까 실종 신고를 한 거 이외에는 다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숨진 휴대전화, 그러니까 숨진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로 닷새 동안 피해자 행세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 숨진 택시기사분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서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TV조선의 보도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경찰이 이미 밝혔었는데요.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 시신에 옷장을 숨긴 이 30대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까 그 보도는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석연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교통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요즘에 뭐 보험사에 연락해가지고 처리하면 되는데 굳이 집으로 택시기사를 불렀느냐, 이것도 좀 이상하고, 부르지 않았는데 불렀다고 지금 거짓 진술하는 거 아니냐. 애초부터 계획을 한 거 아니냐. 금품이 목적이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지금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유족 측에서 카드를 여러 장 훔쳐서 대출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연일 계속된 한파에 한강이 얼었다고요? 작년에 안 얼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영하 10도로 계속 한파가 이어지니까 끝내 한강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장자리부터 한가운데까지 아주 두꺼운 얼음층이 넓게 형성이 됐는데, 이번 겨울에 한강 공식 결빙 관측 장소인 한강대교 노량진 방향 두 번째, 네 번째 교각 사이에 100m 지점에 얼음이 관측이 됐습니다. 이게 예년보다 16일 정도 빠른 거고요. 2020년 겨울 이후에 2년 만에 공식적으로 얼어붙었다, 이렇게 발표가 난 겁니다. 이번에 한강 결빙이 2000년 이후에 2017년 겨울이 12월 15일 날 얼었고요. 2005년 겨울이 12월 18일 날 얼었습니다. 2012년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에 이어서 네 번째로 빠른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너무 이제 오랫동안 계속 추우니까 한강이 얼어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쉽게 안 풀릴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낮에 잠시 날씨가 저도요. 따뜻해졌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제가 해를 이렇게 좀 받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해가 지면서 밤 되니까 갑자기 추워진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씨가 앞으로? 그냥 연말까지 춥다라고 각오를 하고 계시는 게, 지난주에 추웠던 날들을 기억해 보면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가량 내려가고 낮 최고 기온도 영하에서 머무른 날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일 아침의 경우는 영하 8도, 영상 2도.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낮 최고 기온 정도가. 그다음에 28일이 수요일이죠.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그리고 영하 1도. 계속 추운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은 영하 9도에 영하 2도.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추웠다고 느꼈던 거랑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요즘에 조금 이상한 게 왜 사만사온이 안 되지? 이게 그러네요.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기상청에서 길게 추이를 좀 살펴보니까 2010년까지는 사만사온이 어느 정도 정확했대요. 그러니까 기온 변동률이 7에서 8일 정도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2014년 이후로는 7일 주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이상의 장주기. 그러니까 길게 변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기 때문에 날씨가 계속 좀 길게 추울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모레쯤 또 눈 소식이 있어서 아직 녹지도 않았는데. 모레 눈이 와요? 네,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중서부를 중심으로, 모레 늦은 오후부터 늦은 밤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비를 하셔야 되고, 해안 지역은 또 건조해가지고요. 강원도는 건조특보가 지금.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화재 예방에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제가 살고 있는데 하수관이 얼어가지고 물을 못 쓰는 일이 있었거든요. 어제 제가 얼었어요. 그거 보니까 5년 만에 지금 이렇게 추웠구나. 그 생각을 저도 실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파 때문에 수도계량기가 뭐 지금 얼거나 이런 것들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물 안 나오시는 꽤 있더라고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찬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2022년) 지구촌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 초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10개월이 넘도록 끝나지 않고 있고요. 지난 9월 시작된 이란의 히잡 반정부 시위도 점점 더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세계 이면에선 올 한 해 있었던 주요 국제 뉴스를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2022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월요일은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또 그렇게 따지니까 맞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참 국제뉴스 이렇게 관심을 가졌나 할 정도로 네.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뭐 출렁출렁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영향을 안 받은 국가가 있을까? 그렇죠. 약간 이런 생각이 네. 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올해 안에는 끝나겠지라고 전쟁이 길어져도 그래도 올 안에는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요.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면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기습 침공을 했죠.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당초 시작할 때만 해도 러시아가 며칠 내로 우리는 수도 키이우를 점령해서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는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단결을 해서 끈질기게 저항을 했죠.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무기를 대거 지원하면서 지난 24일이 전쟁이 10개월째 되는 정확히 10개월 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민간인 6,800여 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일단 집계가 됐어요. 이 중에 400명은 아동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사상자 수가 지금 집계되지 않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해보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전사자가 러시아군에서 10만여 명, 자국군은 13,000여 명 정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자국 전사자는 6천여 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자, 실종자 등을 합하면 러시아의 인적 피해는 1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4,500대가 넘는 러시아 장갑 차량 140대 이상의 러시아 항공 전력을 잃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 측도요. 지금 발표는 13,000명 이렇게 나왔지만 이것 이상으로 사상자 수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초반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영토를 많이 빼앗겼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이번 침공으로 점령한 최대 추가 영토의 54%를 다시 수복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 돈바스 지역도 일부 되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2014년에 강제 병합했던 크림반도까지도 우리가 탈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러시아가 10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곳곳에 있는 전력 기관 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공습을 가하고 있거든요. 겨울 추위를 무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가 핵무기 위협론을 계속 높이고 있죠. 네. 에너지 수출도 제한을 하고 있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을 비롯한 각종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임즈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어요. 네, 올해 누가 가장 눈여겨볼 만한 인물이었나 했을 때 타임즈 올해의 인물 많이들 참고하시잖아요. 네. 타임즈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면서 내놨던 설명이 이거였습니다. 용기도 두려움만큼 널리 전파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흘 만에 우리가 다 수복한다, 점령한다. 러시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상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일주일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민, 군인들이 적은 숫자였는데도 러시아군 탱크에 휴대용 대전차포, 화염병 이렇게 작은 무기들로 용감하게 맞섰어요. 이 전쟁이 그래서 러시아 의도대로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개전 초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국으로 도피했다. 이런 뉴스가 확산이 됐었어요.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사흘째인 2월 26일에 키이우 도심을
배경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올리면서 나는 숨지 않는다라면서 항전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러시아가 주로 키이우의 공격을 집중하던 때였고요. 러시아군 특수부대가 암살을 시도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지금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올해의 국가로 선정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경제지잖아요. 이코노미스트지가. 네. 그러니까 되게 한 해 동안 좀 눈에 띄는 발전상을 보여준 나라를 그동안 올해의 국가로 선정을 했었는데요. 네. 올해 우크라이나를 택한 건 강대국인 러시아의 침공에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용기와 애국심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약자가 괴롭힘에 맞설 수 있다라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줬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감을 줬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뭐 지금까지 평가는 이렇게 했다 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러면 전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고통이 더 그렇습니다.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 휴전 협상이나 이런 게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해요. 꾸준히 나오고 뭐 협상도 진행이 됐다가 지금 중단이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에 미국을 전격 방문을 했는데 네. 그 뒤에 22일에 이어서 25일에도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론 얘기를 내놨습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건 우리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다. 종전을 위해 우리는 노력할 것이고 이건 빠를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갔을 때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서 2조 3천억 원 규모의 무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푸틴 전쟁이 그러면 전쟁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서 협상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일부 해석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시각은 러시아가 이걸 진심으로 종전을 원하는 얘기가 아니다. 대대적인 공습에 대비해서 재정비를 하기 위한 시간 벌기에 나서기 위한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좀 지배적이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뜻이 전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최근에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러시아군이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평화 협상론을 내놓은 그 시점에도 크리스마스 기간에 계속해서 그 남부 도시 헤르손의 이번엔 민간인 지역에까지 무차별 공습을 대대적으로 가했어요. 미사일을 70여 발 이상 발사를 해서 지금 민간인 희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격과 무력 시위를 한편에선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종전 조건에 대해서 양국 간의 입장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성사될 수 있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모든 점령지를 포기하고 철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우리가 이미 합병한 영토에서 철수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도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을 하면서도 협상은 우크라이나가 결정을 할 문제고 미국은 여기에는 개입할 뜻이 없다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휴전 협상이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을 과연 할 것이냐. 네. 국제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네. 그 사이에 너무 전쟁에 참상이. 그러니까요. 예. 뭐 러시아는 뭐 공격하는 입장이니까 그렇다 네네. 치더라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맞는 얘기인지. 1년이 지나기 전엔 좀 걱정되네요.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또 다시 올해 안에 했다가 안 됐으니까요. 2월 24일 이전에는 제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양쪽이 거의 지쳐서 나가 떨어져서 마지못해 협상을 하는 건 거의 최악의 상황일 그렇습니다.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걱정됩니다. 자, 이번에 이란으로 가보죠. 지금 이란 히잡시 네. 반정부 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9월 13일에요. 이란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체포가 됐던 22세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가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체포됐을 당시에 전신을 가리는 베일이죠. 검정색 차도르를 입고 있었는데요. 네. 히잡 사이로 앞머리가 좀 드러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쓰지 않은 건 아니고 좀 느슨하게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 경찰에 의해서 잡혀갔는데 체포된 지 사흘 만에 사망한 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당국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실신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경찰이 머리를 곤봉으로 내리치는 것 같은 심한 구타가 있었던 점이 발견이 됐고요. 여기에 따른 뇌손상으로 숨졌다라는 증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그동안 히잡 단속이라든가 과도한 도덕 경찰의 활동 속에 좀 억눌러 있던 이란 여성들의 불만이 이 사건을 계기로 좀 터져나오는 계기가 됐죠.
있죠. 그래서 네. 정부의 포갑 또 진상 은폐 의혹에 분노해서 여성들이 이 아미니의 장례식에서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까지 외치면서 히잡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 추모 시위가 빠르게 이란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확산이 된 건데요. 이후 이란 전역에서 여성, 삶, 자유를 외치는 반정부 시위 구호도 이어졌고요. 지난달 21일에 이란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국가 재창을 거부했었습니다. 네. 이 시위에 나선 자국 여성들에 대한 연대감을 나타내는 행동이었는데요. 지금 9월 13일에 지금 체포가 됐고 사흘 뒤에 네. 사망을 했잖아요. 지금 석 달째 시위가 예상외로 여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최장기 시위 기록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당국이 시위자를 사형시키는 일도 네,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인권운동가 통신이란 단체가 9월부터 지난 20일까지 18,000명 이상이 시위와 관련돼서 체포가 됐고 이 중에 500명 이상은 사망을 했다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당국이 진압을 하는데도 시위가 더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4일에 그러면 도덕경찰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한 발 물러섰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도 시위대를 향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란 사법부가 반정부 시위 관련자 10여 명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어요. 8일에 첫 번째로 사형이 집행이 됐거든요. 근데 나흘 만인 12일에 또 다른 시위 참가자를 사형을 시켰는데 이 사진 한 장이 공개되면서 국제적으로 파장이 커졌죠. 도심 한복판에서 크레인에 매단 채 공개 처형을 해서 좀 충격을 많이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CNN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대 43명이 사형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형수들은 대부분 신에 대항해서 전쟁을 벌였다는 모하레베 즉 알라의 적이라는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 혐의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이 됐었어요. 혐의가 인정되면 딱 한 번만 재판이 열리는데 거기서 사형이 선고되고요. 항소할 권리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외신들은 이란 당국이 이 시위대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고문을 하면서 자백을 강요했다 이런 얘기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또 걱정되네요. 한때 또 이란이 네. 우리 한류 네네. 또 굉장히 열광했던 그렇죠. 곳이기도 하고 네. 우리랑 교류도 많았던 곳인데 이런 상황에 처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또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도 정부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가 있었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몇 년간 사실 2022년 중국에서 뭐 발생할 일 하면은 10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다 주목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10년 주기 권력 교체 전통을 깨고 지금 더 연장해서 집권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게 이루어졌고요. 최고 권력 기구인 상무위원 전원을 예상을 깨고 측근들로만 다 채웠습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 1인 천하가 도전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우르무치에서 아파트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제로 코로나로 인한 봉쇄 정책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추모와 애도로 시작된 시위가 11월 말부터 베이징, 상하이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아주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이때 무언의 저항 의미로 백지를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네. 여기 이제 백지뿐만이 아니라 시진핑 하야, 공산당 하야, 중국 해방 이런 구호까지 이례적으로 굉장히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안문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이어졌고 그래서 결국 이 백지 시위가 거세게 일어난 이후에 지금 중국 당국이 강경 진압을 하려다가 지금 그럼 코로나19 방역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라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거의 3년여 만에 폐기를 하고 지금 아주 신속하게 위드 코로나로 지금 전환하는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공식 통계를 지금 발표하지 않아서 그렇지.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뭐 폭증하는 상황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홍콩 명보가 중국 당국이 21일에 열렸던 비공개 내부 회의에서 이번 달에만 약 2억 5천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추산을 했다라고 보도를 내놨는데요. 2억 5천만 명은 중국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인구가 21세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라고 당국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숫자는 중국 정부가 같은 기간에
시간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하루 신규 감염자 6만 1,800여 명의 4,000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장성 당국도 어제 기준으로 저장성에서만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국은 지금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수준하고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결국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니까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공식 통계 발표를 중단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중단을 해버리면 그럼 과연 얼마나 이 확산세가 심각한가를 공식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베이징의 병원에서는 확진자가 몰려들어서 의료가 거의 마비된 상황이 됐고요. 감기약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일본, 우리나라, 싱가포르 등에 사는 중국인들이 현지로 감기약을 대거 사서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사 도중에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7월이었어요. 그게 네. 그 역대 최장수 총리였죠.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7월 8일에 참의원 선거 유세 연설을 하던 도중에 총격을 받아서 사망을 했고요. 9월 27일에 국장이 거행됐습니다. 용의자가 체포가 됐었죠. 41세 남성 야마가미 데스야라는 남성이었는데 사제 총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호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이 용의자가 이제 어머니가 종교에 빠져서 많은 돈을 기부해 파산을 했는데 아베 전 총리가 이 종교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 사망 직후 참의원 선거가 그대로 예정대로 실시가 됐는데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개헌 지지 세력이 참의원에서 전체의 3분의 2를 넘었는데 최근에 일본 정부가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잖아요.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명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했던 정책이 아베노믹스였어요. 금융 완화 정책이었는데 이게 거의 10년 동안 유지가 돼 있다가 내년 봄에는 이제는 끝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그렇지만 아베 전 총리가 그동안에 공격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 얼마나 많이 추진했어요. 그렇습니다. 개헌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고요. 후임의 기시다 총리가 그걸 또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또 세상을 떠난 세계 지도자가 있었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네, 9월 8일이었어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9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 주기 70주년을 맞았죠. 그렇지만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를 임명한 이틀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영국 내 최장 군주 기록을 갖고 있고요. 재임 기간 동안 영국의 위상이 많이 추락하긴 했지만 헌신적인 태도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면서 왕실의 존재의 의미를 입증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왕의 사망 이후에 아들이었던 찰스 왕세자가 찰스 3세로 즉위를 했는데요. 74세의 나이였어요. 그래서 왕세자가 된 지 64년 만에 왕이 됐고요. 영국 역사상 가장 늦은 나이에 군주가 됐습니다. 대관식은 공식적으로 아직 치러지지 않았어요. 내년 5월 6일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16일에 주기 100일이 됐습니다. 찰스 3세가. 그래서 이제 첫 연말 첫 성탄절을 맞아서 기념 연설을 했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기독교적인 전통을 많이 강조를 하는 연설을 이때 했는데 이번에 찰스 3세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포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좀 남달랐고요. 찰스 3세의 초상화를 생긴 동전이 처음으로 유통이 됐고 이제 새로운 집회 내종도 선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네. 예상을 깨고 민주당이 선전했어요. 그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압승을 거둘 거다라고 전망이 됐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이 상원에선 과반을 차지했고 하원 다수당 자리는 공화당에 내주긴 했는데 의석 차가 9석입니다.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봤더니요. 선거 전보다 오히려 의석 차가 더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중간 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가 공화당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이 한 명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석이 50석으로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고 탈당한 의원도 민주당적인 성향이니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는 겁니까? 네, 지금 연휴를 맞고 있거든요. 이 연휴가 끝나면 내년 초까지 이제 신년 연휴가 이어지는데 이 연휴가 끝난 뒤에 재선을 공식적으로 도전하겠다라는 얘기를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경쟁자가 될 만한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캠프가 지금 꾸려지는 정황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그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더 먼저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지금 4개 혐의로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서 재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언론들은 외신으로 우리나라에 튀어나와서 참사를 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할 영화는